그렇다면 알랭드 보통 책에서 과연 포퓰리즘 시대의 엘리트 미술이랑 가장 관련된 내용이 나올 만한 챕터는 무엇일까? 사랑, 자연, 돈, 정치 중에서 어디일까요? 당연히 정치 쪽에 나오겠죠. 네. 이 책은 사랑 챕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 사랑 챕터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소설가다운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푹 빠져들었는데 뒤에 돈이나 정치 쪽으로 가면은 미술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문장들은 수위가 좀 '아 이런 말을 겁없이 해도 되나?' 싶은 수준까지도 나와서 제가 좀 놀랐던 거예요. 네. 제가 읽다가 분명히 엘리트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타이핑해서 적어 놓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책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책의 222 쪽에 해당합니다. 222 쪽에 글이 있고 223 쪽에는 요렇게 네. 요렇게 도판이 있습니다. 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앞에 샤넬 향수 광고를 붙였는데요. 이게 잘 됐다고 나온 도판이 아니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못생긴 사례로 이렇게 도판이 나왔어요. 네. 책의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아주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판 실는 경우도 있지만 우습게도 안 좋은 예로 실렸던 도판입니다. 지금 엘리트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한 배경이 뭐냐 하면은 정치 파트 안에서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검열이 필요하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주장이. 이 주장은 사실 섣불리 하기 쉬운 주장은 아니에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항상 진보 쪽에 선 사람들이 모두 출판의 자유라든가 전시의 자유라든가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검열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검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정 부분에서 엘리트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기가 굉장히 나쁜 막 오염 물질을 뽑아내는 공장이 있다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웃집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게 몇 데시벨 이상의 엄청난 소음이 계속 난다. 그러면 민원을 넣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각적으로 엄청 못생긴 아까 이 사람 기준에서 보면 샤넬 광고처럼 엄청 못생겨서 사람의 눈에 피로감을 많이 주는 추한 무언가가 있다 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네 이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러니까 생활 환경 문제에서의 미적인 감각과 또 미술관 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미적 감각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재밌는 지적을 합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네. 예술은 극히 중요한 매체이고 직경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그림이라도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의 넓은 면적을 개발업자들의 경솔함과 탐욕에 맡겨도 우린 행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여긴다. 듣고 보니 그렇게 살고 있었나 우리 싶죠. 네. 폐해를 인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각적 의지는 비시각적인 감각들에 미치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공기 오염뿐 아니라 몇몇 종류의 소음을 일으키는 폐해는 쉽게 인정하면서도 추함이 눈에 띌 땐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잘 볼게요. 행여 어느 정치가가 연단에서 조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다면 그 즉시 비웃음에 떠밀려 퇴장당할 것이다.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누군가 공약으로 더 아름답게 하겠다. 이게 과연 표를 얻을 수 있는 슬로건이 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긴급하게 여기는 관점은 어처구니 없거나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라는 그릇된 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고 여기서 이미 알랭드 보통과 암스트롱이라는 저자의 가치 판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문제를 가장 긴급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야. 너무 엘리트적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그릇됐다는 거예요. 네. 또는 매력적인 환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개발업자들의 해로운 제언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자기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트 의식의 산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반박당하기 쉬운 하나의 어 네. 반박당하기 쉬운 거 하나가 "그건 정말 엘리트를 위한 거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려고 할 때 자꾸 "아 아직도 밥을 굽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면은 인제 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엘리트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가끔 이게 내가 너무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이라서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마다 욕만 먹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미술관에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는 문제 이거 진짜 맘카페 같은 데 공개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 교재 64쪽 한번 볼게요. "미술관은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제일 아래 문단입니다. 미술관은 먼저 엘리트적이고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일반 대중문화에서는 찾기 힘든 작품을 전시하고 자본주의가 문화와 창조의 자율성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미술관에 와서 툭 보고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항상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좀 더 엘리트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요. 동시에 대중의 취향에 문을 열어 브랜드와 마케팅,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네. 특히 요즘에는 관람객 수로도 큐레이터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요.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는 소위 세금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인데 소수의 엘리트층만 그 시설을 누리고 일반 대중들이 못 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너무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와서 미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그 공간을 즐기고 거기서 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뛰놀고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 분위기에 왔어요. 10년 전 몰라 15년 전은 안 그랬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 나이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술관은 진짜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왔지 아닌 사람들이 거의 입장 자체를 하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 예절 같은 것도 딱히 더 교육시킬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왔고 근데 요즘 좋은 거는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늘어서 관람객이 많이 늘수록 우리의 명분도 강해지고 서로 미술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관람 수칙 같은 게 좀 어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아까 여기 64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큐레이터가 선별한 작업 중에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 이 일반 대중에게 이해를 바라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감상하는 것도 정말 어느 정도 차분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그거에 몰입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럴 텐데 그런 걸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진지하고 좋은 작품을 봐야 되는데 어린이 친구들이 계속 옆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랍시고 생각해 냈던 방법은 주일에 단 하루만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지정을 해서 그날만 노키즈 데이를 좀 해 주면 안 될까? 그날만 좀 미술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만 오면 안 될까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민주사회 그리고 대중을 우선시하는 네 그런 정책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 자체도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말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저도 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젠더 감수성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말은 해도 괜찮은 말인지 요즘 사회에 맞는 말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발언을 다 밖으로 내뱉고 살기에는 세상이 녹록치 않은 세상이다. 네. 그
우리 현대미술의 쟁점 수업은 사실 그런 모든 말을 강의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끼리는 실컷 하자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남기면서 내 또 진심을 훅하니 뱉어놓기는 좀 부담되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네 알아서 잘 걸러듣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잘 소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너무 염려가 지나치면은 아예 진도를 나갈 수 없으므로 네. 그러면은 60 쪽에서 하던 부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할포스터 실제의 교환 받고 그다음에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마이클 하트의 제국을 받고 사실 이 둘보다 더욱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단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니콜라 브리오라는 이론가예요. 니콜라 브리오의 얼터모던이 더욱 중요하지만 니콜라 브리오는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 10주차에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미학과 액티비즘에 비교해 가지고 아예 한 줄을 빼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니콜라 브리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뤘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니콜라 브리오 언제 들어봤죠? 이렇게 하면은 무섭게 물어보면은 줄리안 스텔라브라스 그래 나왔던 그 니콜라 브리오요 라고 좀 연결하실 수 있도록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 수업이 한 주 한 주 나가긴 하지만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 막 얼개설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속하시다 보면은 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60쪽의 중반을 넘어서 맨 아래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워홀의 다이아몬드 가루 구두하고 방고의 구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유는 우리 자꾸 언급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이론가 중에 최고봉을 찍는 한 명인 프레드릭 제임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줄리안 스텔레브라스가 각줄 달아가지고 인용을 했죠. 내용과 별개로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무슨 얘기할 때 출처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다는 거 중요하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글을 인용해 올 때 각주 달아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고문헌과 각주가 예쁜 레포트를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네. 이거는 의무사항이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다 같이 인류의 학문 발전을 위하여 서로 그냥 룰을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또 예술의 어떤 낭만적인 창조성을 위주로 하는 것과 되게 피상적이고 대중문화에 가까운 두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들 수 있는 작품의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쌍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워홀의 다이아몬드 구두하고 방고의 구두 두 개를 고른 건 프레드릭 제임슨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탁 골랐는데 이게 똑같이 딱 맞아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프레드릭 제임슨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가 만든 것처럼 쓰면은 그게 바로 표절입니다. 표절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 사람의 글을 읽다가 독서를 통하여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을 그냥 정확히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주나 참고문헌 쓸 때 보면 항상 저자가 나오고 책 이름이 나오고 출판사 나오고 연도 나오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 있나 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붙이고 이런 나름의 순서가 있거든요. 이걸 막 강박을 가지고 막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서로 안 헷갈리고 빨리빨리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원칙을 지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은 그 원칙대로 써주시면은 더 보기는 좋습니다. 그 원칙은 그냥 우리 교재 같은 것도 이렇게 찾다 보면은 다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놓고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비슷하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줄리안 스텔레브러스도 프레드릭 제임슨은 잘 인용해서 이 구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홀의 다이아몬드 구두라는 작업 보셨어요? 워홀 다른 작업 뭐 코카콜라 병이나 마릴린 먼로보다는 좀 덜 유명한 작업이라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텐데 제가 만약에 편집에 성공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길 바랍니다. 제가 1주차에 못했던 자막을 2주차에 해놓는 제 나름의 승리를
얻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목표로는 '아 도판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게 될까?'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면 제가 성공한 거고 전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방고의 구두 같은 경우는요. 방고의 구두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어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방고 구두 중에 어떤 판본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이데거의 구두 논쟁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 2 학기 현대미술의 흐름 수업 첫 시간에 방고의 구두 이야기를 한참 길게 했습니다. 항상 미술사 강의를 하려다 보면은 '미술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방고 구두 얘기를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다 너무 잘 나시는 분들은 다음 수업의 앞부분 한 10 분을 넘겨 버리고 들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처음 듣는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